안녕하세요. 행복서재입니다. 인생을 멋지고 유쾌하게 살아보고 싶다는 건 아마 모두의 소망일 겁니다. 한 번쯤 생각의 틀을 바꾸고 삶을 다른 방향에서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좀 더 자유롭고 멋질 수 있을 거란 생각도 해보게 되지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의 저자 전시륜 선생은 바로 인생을 유쾌하게 살아갈 줄 알았던 멋쟁이였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 짓궂은 괴짜 전시륜에게 매료될지도 모르겠네요. 아마 저자의 성함에 낯선 분들이 더 많으실 듯 합니다. 이 책의 앞글을 써주신 소설가 최성각 선생님께서 잘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세상에 단 한 권의 책을 남기고 떠난 사람 전시륜. 생활 속의 철학자이자 세계 동포주의자였던 그는 충청북도 벽촌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공대 재학 중에 6.25를 겪게 됩니다. 학업을 중단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켄터키주 베리아 대학에서 철학을 그리고 동대학원에서 물리학을 전공했지요. 중년 이후엔 글을 쓰는 것과 관련된 직업으로 일관했던 그는 평생 모국어로 된 한 권의 수필집을 이 세상에 남기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었습니다. 마침내 그 꿈을 이뤘으나 책 출간을 앞두고 안타깝게도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신문에 구혼 광고를 내서 배우자를 찾았을 정도로 독특한 발상을 했던 전시륜 선생은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일상을 유쾌하고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를 기인이라 불렀던 지인들의 권유로 쓰기 시작한 글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된 것이지요. 생기 있고 경쾌하며 풍요로운 전시륜 선생의 글은 때론 깊은 감동을 또 때로는 배꼽 잡는 웃음을 선사합니다. 인생에 대해 그리고 세계에 대해 스스로를 열어놓은 자유로운 영혼 전시륜 선생. 그를 통하여 독자는 삶의 당당한 주인이자 유쾌하고 낙관적인 인생관이 얼마나 삶을 멋지게 만드는가를 보게 되지요. 소설가 최성각 선생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일이 참으로 중요하고 어떤 일이 진정 감사할 일이며 어떤 일이 급하지 않은 일인지 그리고 우리가 만약 늘 분수를 지키고 삶을 잘 즐긴다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벅찬 선물일 수 있는지에 대해 이 책이 낮은 목소리로 들려준다고 말입니다. 행복은 어느 한순간의 기분이나 상태가 아니라 삶에 대한 나의 자세일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며 우리가 내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유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1957년) 마산일보에 낸 전시륜 선생의 구혼 광고는 뒤편 책날개에 있으니 책을 직접 구입해 읽어보실 독자는 괴짜 전시륜의 면모를 확인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총 3편의 글을 2번의 영상으로 나누어 전해드릴 텐데요. 오늘은 용기라는 글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기인이신 저자의 기질상 방송에서 전하기 다소 곤란한 표현은 XXX나 땡땡땡으로 처리해 낭독해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을 발견하는 하루 보내세요. 용기. 주위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는 용기가 많다고 한다. 히랍의 4대 미덕은 예지, 절제, 공명정대, 용기라고 한다. 미덕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내 자랑을 하나 해보겠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다. 아버지가 며느리감을 임의로 골라 그녀와 결혼하기를 종용했을 때 나는 아버지의 명령을 여러 번 거역했다. 한 번은 이번에도 명령을 거절하면 당신께서 자살을 하시겠다고 하셔서 살 만큼 사셨으니까 돌아가실 때도 된 것 같다고 했다. 이리하여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여자 대신에 나는 자동차 사고는 잘 내지만 내가 좋아하는 여자와 결혼할 수 있었다. 베리아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였다. 어느 날 나를 포함한 학생 6이 W 교수로부터 미국 철학사 강의를 듣고 있는데 기독교 코스를 가르치는 N 교수가 불쑥 문을 열고 들어와서 우리 학생 30명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왜 강의를 안 끝내는 거요? 하고 성을 내면서 W 교수를 꾸짖었다. W 교수는 무안한 나머지 얼굴을 홍당무같이 붉히고 강의 노트를 주섬주섬 모아 황급히 강의실에서 빠져나갔다. 기독교 교리를 가르친다는 신학 박사가 이렇게까지 오만불손할 수 있을까? 이번에는 내 얼굴이 붉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때 시간은 9시 23분. 일반적으로 강의실은 20분에 비워지고 30분에 새 강의가 시작되었다. 학생이 질문에 응답을 끝내지 못했거나 재미있는 토론이 진행되고 있을 때 가끔 강의가 제 시간에 끝나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런데 불과 3분을 초과했다고 N 교수가 법석을 떨 필요가 있었을까? W 교수가 나가자마자 나는 재빨리 안에서 강의실 문을 잠그고 5명 학생들에게 내가 저 XXX 같은 놈의 버르장머리를 고칠 테니까 협조해달라고 부탁했다. 모두 환성을 울리면서 나를 지지하겠다고 말했다. 나는 친구들을 연문으로 내보내고 N 교수의 약을 올리기 위해 9시 30분까지 혼자 강의실을 지키고 앉아 있었다. 밖에서는 문을 열라고 야단이었다. 정각 9시 30분에 나는 문을 열고 N 교수에게 경멸의 시선을 던진 다음 그 자리를 떠났다. 나는 단지 N 교수의 성급함 때문에 그렇게까지 노여워한 것은 아니다. W 교수는 예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얻은 박식한 학자였지만 그의 강의는 신통치 않아 학생들 간에 인기가 없었다. 반면에 N 교수는 일본에서 오랫동안 선교사로 일한 탓인지 말주변이 좋고 점수를 후하게 준다는 소문이 나서 인기가 좋았다. 그러나 그는 허영심이 많고 건방지고 아나무인이었다. 강의실 앞좌석에 앉은 학생들에게는 점수를 좋게 주는 반면에 저 멀리 뒷자리에 앉은 학생들에게는 점수를 깎고 강의실에 1, 2분 늦게 들어오는 학생들에게는 교수를 무시한다고 호통을 쳤다. 우리 대학은 별난 학교여서 신약, 구약, 철학을 한 과목씩 택하지 않으면 졸업할 수가 없었다. 이런 이유에서 학점이나 따겠다는 학생들이 N 교수 코스를 택했고 그들은 앞자리에 앉기 위해 미리 와서 기다리곤 했다. N 교수의 말을 해석해보면 나는 학생이 30명씩이나 있는데 넌 왜 6명밖에 없니? 네 강의가 지루하다고 소문이 났는데 넌 왜 학생들을 제 시간에 내보내지 않니? 하는 뜻이었다. 극단적으로 모욕적이며 잔인한 말이었다. 나는 N 교수에게 진짜 기독교 정신을 가르쳐서 그를 사람으로 만들기로 작정했다.
기숙사에 돌아가자마자 나는 N 교수에게 W 교수 강의를 듣는 학생 전체 명의로 장문의 편지를 썼다. 동료 교수의 강의실에 문을 두드리지도 않고 들어온다는 것은 신뢰가 아니냐. W 교수의 언행이 못마땅했다면 그와 조용히 말을 나눌 것이지 왜 학생들 앞에서 그를 모욕했는가. W 교수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당신은 왜 화를 내어 얼굴이 원숭이 땡땡땡 같이 붉어졌느냐. 이것이 예수의 가르침이고 기독교의 진리냐. 물론 당신이 학생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 쇼를 벌인 것을 알고 있지만 당신의 경고망동은 분에 넘치지 않았나.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왜 나이값을 못하는가 하고 나는 거침없이 신랄한 질문을 했다. 이어 나는 N 교수에게 종교의 본질에 대해 설명했다. 겸손은 기독교의 미덕이다. 분수를 가린다는 것은 히랍의 미덕이다. 유대교의 탈무드에 의하면 살인을 하고 강간을 한 죄인도 회개하면 천당에 갈 수 있지만 공개적인 자리에서 남을 모욕한 사람은 연옥에서 영원히 똥물튀김을 받는다고 했다. 부처는 자비심을 가르쳤다. 안식일에도 도랑에 빠진 양을 건져내라는 예수의 가르침에 따라서 나는 당신에게 구제의 문을 열어주겠는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이란 당신이 우리 교실에 나타나서 무릎을 꿇고 합장을 하고 W 교수와 우리 학생들에게 당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라. 눈물까지 흘리기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이 처방이 가혹하다는 것은 나도 알고 있지만 약은 써야만 효과가 있고 속죄는 굴욕을 겪어야만 참다울 수 있다. 나는 당신의 영혼을 건지고 당신을 진실한 기독교인으로 선도하여 천당의 문을 열어주고 싶다. 나는 당신에게 2주일간의 속죄 기간을 주겠다. 만약에 당신이 이 제안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나는 학생회를 긴급 소집하고 당신의 비리를 규탄하고 축출운동을 벌이겠다고 했다. 오늘 밤 꿈자리가 뒤숭숭하겠지만 편안히 쉬라고 덧붙였다. 나는 우리 학생을 대표하여 이 글을 쓴다고 명시하고 학생 6이 모두 서명하고 편지를 대학 우체국을 통해서 N 교수에게 보냈다. 며칠 뒤 N 교수 학생 둘이 나에게 찾아와서 폭소를 터뜨리면서 그날 교실에서 일어난 얘기를 했다. N 교수가 내 이름은 밝히지 않고 편지에 이 구절 저 구절을 인용하면서 어떤 한심한 학생 하나가 자기를 모함하여 얼굴을 원숭이 땡땡땡 같이 붉혔다느니 자기가 연옥에서 영원히 똥물튀김을 받아야 된다는 둥 미친 소리를 했다고 자랑스럽게 늘어놓았다고 했다. 누군가 왜 그런 모욕적인 편지를 보내느냐고 묻자 N 교수는 시치미를 떼고 모른다고 대답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여론은 나의 입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니까 맹렬한 투쟁을 계속하라고 나를 독려했다. N 교수는 나의 도전이 엄포인 줄 알았던 모양이다. 나는 급히 우체국으로 달려가서 N 교수에게 정식으로 전보를 쳤다. The die is cast. I'm crossing the Rubicon. 이 전문은 줄리어스 시저가 로마 정권에 도전하여 이성계의 위화도 해군처럼 반란군을 지휘하여 루비콘 강을 건너면서 보낸 선전포고로서 나는 포문을 열고 휴전선을 넘고 있다 라고 번역할 수 있다. 그 이튿날 내 기숙사 방에 N 교수와 그의 부인이 일요일 오찬에 나를 초대하는 영광을 갖고 싶다는 초대장이 날아왔다. 나는 즉시 그에게 영광을 줄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겠다고 답변했다. 오찬에는 N 교수 부부 외에도 내가 한두 번 데이트한 적이 있는 마리앤이란 교수의 여비서가 참석했다. 깔끔한 소찬이었다. 버섯튀김을 한 개 집어들면서 나는 N 교수 부인에게 지나가는 말처럼
한국에서는 독버섯을 먹어서 죽는 사람이 많다고 했다. 엔 교수가 펄쩍 뛰면서 그 버섯은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다케시다 버섯인데 네가 꼭 먹을 필요는 없다고 했다. 하지만 식사를 하면서 엔 교수는 우리 두 사람의 분쟁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탓에 나는 미국에 와서 기독교인들의 사랑스러움, 특히 그들의 겸손함에 감동했다는 말을 한 다음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날의 외교적 접전은 무승부로 끝난 것 같았다. 아울러 엔 교수는 내가 만만한 적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캠퍼스를 걷다가 엔 교수를 만났다. 그는 정중하게 Good morning, Mr. John 하고 인사를 걸어왔다. 내가 모르는 척하자 그는 왜 자기의 인사를 받지 않느냐고 시비를 걸어왔다. 그때 다람쥐 한 마리가 우리 앞을 지나갔다. 저는 다람쥐에게 인사를 하지 않듯 짐승 같은 사람의 인사를 받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엔 교수는 고개를 흔들면서 자기가 내 욕을 하면 내가 대학원 가는데 지장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나는 너털 웃음을 터뜨리고 헌법에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니까 당신이 당신 얼굴에 똥칠을 하는 것은 말리지 않겠지만 나를 곱게 보는 교수들도 많이 있다고 덧붙였다. 엔 교수는 이를 갈면서 자리를 떴다. 그 뒤 나는 엔 교수 추방운동을 더욱 활발히 전개하여 매일같이 엔 교수에게 학생들의 서명 숫자를 통보했다. 이 운동은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캠퍼스를 휩쓸어서 나는 학생들의 영웅이 되었고 간혹 교수들 가운데도 나에게 윙크를 하며 지지를 표하는 사람이 있었다. 결국 엔 교수는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 선전포고 2주일이 채 못 되는 날, 엔 교수는 우리 강의실에 나타나서 W 교수와 학생들에게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했다. 물론 우리도 그를 용서했다. ITW라는 회사의 팩트론 지사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다. 팩트론은 내가 학업을 마친 뒤 처음으로 얻은 정식 직장으로 대우도 좋았고 봉급도 많았다. 그때까지 나는 변변한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 운명이 기구하여 한국전쟁 시절 처음으로 부산에서 외국인 통역으로 취직한 경험이 있을 뿐이었다. 그래도 그 경력이 힘이 되어 그 뒤 미 해병대에서 통역으로 일했고 미국에 건너와서는 대학 시절에 접시 닦기, 화장품 회사 출납원, 골프장 청소부, 뉴욕시 자동차 교통체제 분석가, 쓰레기통 제작공 등등 다채로운 직업을 가질 수 있었다. 모두가 임시고 박봉의 직업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팩트로는 진짜 직장이었다. 뿐만 아니라 나는 그 회사가 처음으로 채용한 아시아계의 엔지니어로서 회사 측에서는 회사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나를 전시품인 양 특대해 주었다. 덕분에 승진도 빠르고 돈도 모으게 되어 집도 한 채 장만할 수 있었다. 회사의 경기가 좋고 때마침 한국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많아서 우리 회사는 한국 사람을 80명이나 채용했다. 교포들이 한인 회장에 출마하라고 했고 청와대에 가서 표창장을 요구하라고도 했다. 한국인 종업원의 대부분은 여자였는데 그들은 모두 영어가 짧았다. 툭하면 나를 찾아와서 그들의 애로사항을 말하고 되는 일 안 되는 일 할 것 없이 부탁을 해왔다. 그 중에서 가장 흔한 불평은 몸이 아파 출근을 하지 못할 경우 인사과장이 의사의 진단서를 떼오라고 요구한다는 것이었다. 미국 아이들은 몸이 아플 때 전화 한 통만 걸면 말없이 돈을 타먹을 수 있는데 왜 한국 사람들은 의사 진단서를 첨부해야 되느냐. 이것은 인종차별이 아니냐고 호소해왔다.
그래서 나는 인사과장을 찾아가서 이것이 사실이냐고 캐물었다. 그러자 인사과장은 회사 방침은 누구나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할 경우 돈을 타게 되어 있지만 사람들이 이 제도를 남용하여 거짓말을 많이 하는 탓으로 출혈을 막기 위해 진단서 첨부를 요구했다는 것이었다. 나는 다시 이 조치가 본사인 ITW일 것이냐 아니면 팩트론 지사의 방침이냐 이도저도 아니면 당신이 임의대로 만든 기준이냐고 따졌다. 그는 우물쭈물했다. 물론 나는 한국인 여직원들에게 회사 방침과 인사과장의 입장을 설명하고 전달했지만 오히려 그들은 나를 못마땅하게 보는 눈치였다. 화약을 몸에 감고 자살을 하라는 말인가. 나는 참으로 황당한 입장에 놓이게 된 셈이었다. 그때 마침 시카고 본사 사장과 중역들이 우리 지사에 내려와서 지사 간부들에게 만찬을 베풀었다. 술을 마시고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우리는 총사장, 지사장의 격려 연설을 들었다. ITW는 진보적이며 피고용인의 복지를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선전도 했다. 지사장이 팩트론의 운영 방침에 이점을 역설했다. 하지만 그의 연설을 들었을 때 나는 솟아오르는 분노를 억제할 수 없었다. 지사장의 연설이 끝나자 나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요구했다. 박수 소리가 회장을 흔들었다. 나는 우리 회사의 밥 호프, 자니 카슨으로 알려져서 내가 농담을 할 줄 알았던 모양이었다. 단상에 올라가서 마이크를 쥐고 나는 팩트론의 비리를 규탄하는 연설을 했다. 팩트론은 썩었다. 회사 측에서 간부에게는 온갖 혜택을 베풀면서도 회사를 부하게 만들어주는 장본인인 노동자들을 땡땡같이 취급한다. 공장 직원의 3분의 1을 채우고 있는 한국 여자들이 매일같이 나에게 와서 차별 대우를 받는다고 불평을 한다. 기업체는 양심이 있는가? 미국에는 헌법이 있는가? 하고 소리를 질렀다. 순식간에 일대가 아수라장이 됐다. 친구들이 단상에 쫓아 올라와서 마이크를 빼앗고 나를 간질병 환자처럼 잡아내렸다. 파티가 깨졌다. 본사 사장이 내게로 와서 무슨 말이냐고 정중히 물었다. 지사장은 술을 너무 먹지 말라고 간청했다. 그 이튿날 지사장이 술김에 망언을 했다고 하면 나의 실수를 용서해 주겠다고 제의해왔다. 지사장 충고대로 과음해서 폭언을 했다고 하면 모든 것이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날 일이었는데 갑자기 마틴 루터 생각이 나서 나는 그의 말을 되풀이했다. 나는 나의 입장을 고수한다. 그 외의 길은 없다. 나는 하나님의 구제만을 원한다. 아멘. 절충안이 깨지자 지사장은 간부회의를 열고 팩트론이 싫으면 나에게 사직할 자유를 주겠다는 방침을 채택했다. 나는 사직할 의도가 없다고 버텼지만 2년 만에 회사에서 쫓겨났다. 참담했다. 그때 내 나이 46살이었다. 새 직업을 구하기도 어려울 나이였다. 아내는 나를 밥을 주는 주인의 손을 문 미친 개라고 화를 내며 엉엉 울었다. 그때 큰아이는 9살, 둘째 아이는 8살, 막내는 6살이었다. 나는 노바라는 회사를 차리고 사장으로 승격했지만 사업이 부진하여 자벽을 전전하며 겨우 생계를 유지해 나갔다. 아이들이 신문을 돌리고 맥주 깡통을 모아 팔아서 용돈을 충당했다. 여름에 날이 더워도 에어컨을 틀지 못했고 겨울에는 전기값을 절약하기 위해서 담요를 뒤집어 쓰고 살았다. 나는 고민 해소제로 술을 과음하게 되었고 아내는 영생보다도 구호물자를 얻기 위해 교회에 나갔다.
점점 삶이 처참해지고 더러워졌다. 아내는 이혼할 생각도 했다. 이 모든 불행이 나의 만용에서 생긴 것만은 틀림없었다. 나는 나의 만용을 뉘우쳤다. 다행히 49살이 되어서 다시 정상적인 직업을 얻게 되었고 열심히 일한 덕분에 아이들 대학 교육을 시키고 재산도 모아 지금 걱정 없이 살고 있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 볼 때 용기는 위험한 무기라는 생각이 든다. 나의 경우 일이 잘 풀려 만사형통했지만 용감하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이런 행운이 온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 월터 리프만은 용기보다도 더 훌륭한 미덕은 없다고 했다. 프랑스 혁명 때 국방상을 지냈던 당통은 성공의 3가지 비결은 첫째도 용기, 둘째도 용기, 셋째도 용기라고 말했다. 그는 용기가 너무 많고 성공을 너무도 잘해서 단두대에서 목숨을 거두었다. 나는 지금도 착함 다음으로 용기를 가장 큰 미덕으로 생각한다. 히랍의 4대 미덕 가운데 예지와 절제는 대체로 나의 이익을 도모하는 반면에 용기는 남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차원이 더 높은 미덕인 것 같다. 어진 사람, 절제 있는 사람은 존경과 흠모를 받지만 용기가 지나친 사람은 흔히 패가망신하고 스스로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소크라테스가 죽은 것은 예지를 추구했던 그의 정열에서 비롯되지 않고 그가 당시 사회의 모순과 비리를 드러낸 용기에 있었다. 예수 또한 진리를 버릴 수 없다는 용기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져야 했다. 이런 점에서 용기는 위험한 미덕이고 차원이 높은 미덕이다. 백트론 사건으로 나는 10여 년간 모았던 재산을 모두 잃고 알거지가 되었다가 소생했지만 이는 운이 좋았다는 얘기지 용기의 보수를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종교혁명 시대에 브루노가 화형을 당하고 루터가 영웅이 된 것은 둘 다 용맹스러운 투사였지만 브루노는 그의 용기에 희생이 되었고 루터는 운이 좋았다는 차이뿐이다. 젊었을 때 나는 월남전쟁을 반대하는 글을 쓰고 코끼리와 호랑이를 살리자는 데모에 참석하고 여성의 평등권을 부르짖고 세계 평화를 외쳤다. 자선단체에 돈도 자주 보내고 한때는 불우한 흑인 아이를 입양하러 기르자고 아내와 의논한 적도 있다. 그러나 나는 환갑이 지난 뒤부터 모든 용기를 잃어버렸다. 용기의 역사는 어쩌면 과일나무의 역사와 비슷하다. 너무 젊거나 너무 늙으면 과일나무에 과일이 열리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용기는 젊은이의 특권인 것 같다. 이리하여 전쟁을 선포하는 사람은 늙은 정치가요. 전쟁터에서 쓰러져 죽는 사람은 젊은 군인인 것이다. 요즘 나는 겁쟁이가 되었다. 밤에 운전하기가 두렵다. 구두쇠가 되어 구세군, 학교, 병원 같은 곳에 헌금하기를 꺼려한다. 가장 큰 즐거움은 내가 투자한 주식값이 올라가고 나날이 늘어나는 저금액 수를 보는 데 있다. 내가 왜 이렇게 타락했을까? 예수님 말씀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도끼로 찍어 불태워버려야 한다고 했다. 내가 보일 수 있는 마지막 용기는 고려장 재현을 입법화시키자는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는 데 있는 것 같다.